자동차부터 최신 미사일까지 만약 우리 시대에 이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한 자원을 단 한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그 15년간의 고군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일본 한 나라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핵심 자원을 둘러싼 이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경제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건 지금 모든 나라가 마주한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본이 그 과정에서 뭘 배웠고 또 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2010년이었죠. 네, 2010년. 중국이랑 일본이 그 센카쿠, 중국 이름으로는 랴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국이 갑자기 비공식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맞아요. 그 당시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무려 90%였어요. 90%요? 네, 90%면 뭐 사실상 모든 산업의 동맥을 중국이 그냥 쥐고 있었던 셈이죠. 바로 이 사건이 일본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준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쥔 쪽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걸요. 결국 일본 공장들이 거의 멈춰설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행의 원인이었던 그 중국인 선장을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경제가 어떻게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되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였어요. 90% 의존도라니. 그야말로 산업의 목줄을 잡힌 셈이었네요. 당연히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총력전이요? 1,000억엔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요.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넓히고 히토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기 시작했죠. 또 다각도로 노력을 했군요. 네, 그렇게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중국 의존도를 60%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닌가요? 네, 성과긴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벽이었죠? 첫째는 히토류의 종류 문제였어요. 종류요? 네, 일본이 막 투자를 해서 호주의 라이너스 같은 회사에서 확보한 건 뭐랄까 비교적 구하기 쉬운 경히토류였던 거고요. 진짜 중요한 예를 들어 전기차 모터나 정밀류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중히토류는 거의 확보를 못하다가 올해 10월에서야 겨우 첫 공급을 받기 시작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여전히 못 구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비용 문제도 컸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벽이었어요. 히토류를 원석에서 재련하는 과정이 돈도 많이 들고 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캔 원료도 대부분 인건비나 환경 규제가 좀 덜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요. 그렇게 어렵게 일본으로 가져온 히토류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중국산보다 평균 50%나 더 비쌌습니다. 50%나요? 와, 그 정도 가격 차이면 국방 같은 특수 분야가 아니고서야 일반 기업들이 도저히 쓸 수가 없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가격 경쟁이 생명인 자동차나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교훈이에요. 결국 규모의 경제와 전체 생산 공정을 장악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의존도가 다시 올라갔군요. 네, 결국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다시 70% 수준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2025년 현재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또다시 양국 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잖아요. 15년 전과 비슷한 위기인데 지금 일본은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중국이라는 경제적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완화할 수 있다? 네, 한 전문가의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떤 비유죠? 2010년 상황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차에 치이는 것 같을 거라고 했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차에 치이는 것.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렇죠. 둘 다 끔찍하지만 후자는 적어도 어떻게든 수습할 기회는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15년간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비축 물량과 다변화된 공급망 덕분에 최소한 버틸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즉각적인 산업 마비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한 국가가 막대한 돈과 1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도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우리가 첨단 기술에 의존하면 할수록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기 위해 치러야 할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는 물건값이 비싸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는 걸 감수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지정학적 위험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